구멍을 넣어서 매트키 하는 중 필사했어. 필사. 이 필사. 호자 있잖아. 필사. 뭐냐? 필사 있지. 어떤 필사? 죽어. 아이씨, 무슨 소리야, 갑자기 또. 있어? 내가 안할 건데. 그두 자릿수 저번에 가슴이 엉덩이 왜 있으면 그거 죽였어. 연극 진짜 내가 좋아했어. 아, 나 어제 5시까지 거의 한 3시 이상. 아, 네. 없어. 너무 잘 봐. 자, 한번 국어를 한번 가봅시다. 따로 뭐 정리를 더 해드려야 되고, 오늘은 그냥 해석 위주로 한번 봐봐. 모르는 단어들 더 보시고. 아유, 국어죠, 국어. 이, 왜? 이거 하나만 안 빼줬어. 어? 이거 하나만 링이 안 빼줬어. 껴. 잘 껴봐. 11포인트. 11포인트. 아, 8. 자, 여기 투자자들이죠, 투자자. 투자자들이 뭐 할 때? decide to buy physical goods라고 하면 뭐야? 이게 뭐 해석상으로는 뭐 실물 자산이라고 나와요. 이거 물리적 물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실물 자산이라고 그냥 해석대로 한번 쓸게. 그러면 여기서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밑에도 나오는데, 어디 있을까? 음. 이게 커머디티 자체가 상품이라는 뜻도 되고, 원자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초점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냐면, 우리가 뭐를 구매할 때, 그냥 이게 뭐 필통이나 뭐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고,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왜 물리적 상품, 실물, 자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원자재, 뭐 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떤 원석,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실물 자산을 구매할 때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해.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러한 실물 자산을 사고자 결정을 할 때 그들은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대죠. 따르는데 직접적인 접근 방식. 됐죠?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는 거에 조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러한 접근법은 제공하는데 뭐를 가장 순수한 노출이에요. 그쵸? 예, 가장 순수한 노출인데 어디? 그러한 상품의 가격에 여기서는 해석상으로는 그냥 상품 가격이라고 했네요. 상품 가격에 커머디티가 상품이야. 상품 가격에 순수한 노출, 완전한 노출을 제공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게 상품 가격에 노출이 된다는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금이 지금 현 시세가 그람당 얼마다라고 하면은 뭐 그람당 100원이다 하면은 그 100원이라는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는 거야. 자, 그러나 문제는 뭐야? 비용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비용. 그런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실물 자산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 상품 가격에 완전한 노출을 제공하고 이러한 접근법이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잖아. 가서 내가 금을 얼마큼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접근법이 바로 상품의 가격에 그대로 노출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뭐가 돼? 그런 상품 가격에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비용이 포함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가격에 노출이 되는데 비용이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상품을 사고자 할 때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지. 뭐를? 상품의 그 품질과 그리고 문제점인데 여기서는 줄을 바꿔 쓰긴 했는데 이게 주관대잖아, 주관대. 그래서 봐봐.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 그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만약에 뭐라면 그 제품이 약간 부족하거나 좀 떨어진다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과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얼마를 주고 샀는데 그 실물 자산이 예를 들어 금이 뭐 예를 들어 순도가 낮거나 뭐 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거나 그러면 그 품질 때문에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의 품질 부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순수한 금보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불순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그래서 상품의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뭐야? Presence of difference cost에서 자, 다른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 다른 가격들의 존재인데 그 가격들이 뭐냐면 자, 이거는 뒤에서 꾸며줄 뿐이야, 그냥. 그 저장과 뭐 내가 실물 자산을 구매를 했다면 그걸 내가 어디다 둬야겠지? 보관, 뭐 창고에 보관을 하든 우리 집에 보관을 하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보험. 이 실물 자산이라는 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뭐 도난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뭐 잊어버렸거나 하는 것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한 기회 비용이 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현금을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얘한테 묶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회 비용의 문제, 그런 것과 관련된 다른 비용의 존재도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바로 어디에다가 그 실물 자산의 관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V 표시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는 뭐 문장 구조가 어렵다기보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이 구강을 보니까 뭐 내용이 많이 그 단어나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건 없는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음.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위에서 말한 거 있잖아. 이러한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실물 자산에 대한 보험을 들거나 혹은 뭐 현금을 치른 대가에 대한 그런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저장의 문제, 보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들이 물리적인 상품, 그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관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걔네들을 사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을 샀으면 금을 산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관해야 되고 그 상당한 액수에 관한 그것에 대한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그것으로 인한 내가 아까 그 현금을 유동시키지 못하니까,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 현금이 묶여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지? 예,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물리적인 상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피지컬 굿즈에 대해서 구매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 구매한 행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좀 이제 부정적 요소, 좀 부차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금을 그냥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구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가 보관과 관리 비용이 또 소요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한 다음에 그런 직접적인 실물 자산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대안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 투자, 아까 말했듯이 직접 금을 산다, 사서 내가 보유한다, 라고 하는 직접 투자의 단점에 대한 결과로서 인베스터들은 prefer to 선호하다잖아, 이게, 그지? 대안이 나오네요. 선호하는데 뭐를? 그 지위를
상품 시장에서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취하는 포지션이야. 자, 여기서 어쓰하면 그냥 취하다라고 돼. 취하다. 지위를 차지하다? 요 정도? 어쓰이라는 단어에 대한 게 정확하게,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냥 포지션을 취하다라고 얘기할게요. 예. 취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영어로 그대로 해석되어 있는데, 포지션을 취하다. 어떤 입장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입장을 선호하다. 자, 위에서 직접적인 투자에 단점들을 나열해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직접 구매한 것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 이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해요, 얘네들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혹은 줄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관리 비용과 함께, 여기서도 제시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는데, 그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요소, 비용이 포함되고 그 상품에 관한 실물 자산에 관한 품질이 문제가 되고, 그쵸? 그래서 품질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변화하거나 부족해진다라면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런 품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다른 거는 이 관리 비용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자산의 관리가 이러한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간접적인 투자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터들이 선호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위를 취하는 거. 상품 마켓에 있어서 뭐 하려고 그래? 문제점을 피하는 거지. 아까 위에서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것과 연계돼 있어? 여기 또 관리라고 나오네요. 그 물리적 자산, 실물적 자산에 대한 자산의 관리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품 시장에서 이제 직접적인 구매가 아니라 간접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뭐 이제 끝났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럼 간접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펀드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거야. 금에 관련돼서 자산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어디, 이 자산 운용사,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증권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돈을 위탁을 하면 걔네들이 그거를 비교적 이제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하면서 운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간접 투자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금 시장에 가서 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어디라 그래. 금융회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응? 물론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좀 떨어지겠죠. 직접 내가 구매해가지고 진짜 금 가격이 폭등했을 때 얻는 이익, 이런 거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손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자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접근법도 있겠지만 이 실물 자산의 특성상 관리의 비용과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간접적 투자 방식을 취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뭐 부분하고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돼. 응? 단순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만한 여러 번 다룬 지문의 주제가 아니란 말이지.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오늘 이거 하고 한 세 문제는 무조건 할 거고요, 여러분. 4번까지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2번이 좀 길어요. 1번이죠, 1번. 3번. 그래서 1, 2번까지는 무조건 하고 3번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요일까지 하면 아마 이제 대략적으로 13강까지 마무리가 될 거야. 그지? 응? 2번이 요게 길어, 이거. 9-1. 네. 원래 다 3번까지 있죠. A, 어나리시스하고 1, 2, 3. 근데 뒤에 4번, 5번은 서술형 예신가 뭐 그거 해서 실려 있는 건데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나중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할 건데 그럼 뭐야? 두가에다가 4, 3, 12, 12문제. 아,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뭐가? 추가 문제는 뭐야? 5과 9가 서술형이 다 합해서 서술형 예시가 4문제 나와. 그게 하나 들어가면 한 거가 더 포함이 되는 거지. 올림포스 한 거. 4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저번에 어떻게 들어왔어? 세 거에다가 모의고사 6개 들어갔냐, 그때? 내가, 그쵸? 3월 거 6개 들어간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학교가 뭐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무원 애들이 많더만. 선생님 담당하는 애들 중에 걔네는 25개씩 들어갔는데 모의고사가. 하세요?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봐봐요. 9-1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연법에 대한 얘기. 자연법. 자연법이 뭐야? 응? 자연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가 뭐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물론 법률로도 만들어져 있지. 실정법. 그지? 그래서 정말 남한테 어느 정도의 상해를 당하면 뭐 처벌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식하고 있는 뭐 양심? 쉽게 얘기해서 뭐 양심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한대. 응? 타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것이 주로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야, 너 남을 해치게 하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률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연법에 관련된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의 기준을 갖고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법률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거야.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지? 그래서 그게 그냥 여기서 뭐 자연의 법칙이 뭐 이런 환경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뭐 일종의 양심, 도덕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 이것도. 이게 저기 법과 철학의 분야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대학 가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뭐 그거 그래서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자, 한번 보시면. according to. 이 문장 여러분 분석한 거에 조금 쓸데없는 애들이 들어가 있긴 해. 근데 기준은 얘입니다, 기준은 얘. 기준은 얘고요. 여러분 그 문장 분석, 내용 정리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앞뒤에 저번처럼 뭐 좀 원래 원문을 좀 따온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긴 한데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하면 돼.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 자연법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은 단순히 인간의 관습이에요. 컨벤션 하면. 인간의, 관습이나, 요거는 좀 단어를 적어가면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도덕적 원칙은 단순히 인간의 관습.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대대로. 어? 그런 관습 또는 사회적 합의죠. 이런 게 이제 뭐, 야, 우리가 공동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하는 거. 사회적 합의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그럼 뭐라는 거야? 근거를, 기반을 두고 있다. 무엇무엇에 기반을 두다는 얘기 아니냐? 근본적인 원칙, 자연의 원칙,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말들이 좀 어렵네요. 예,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의 근본적인 이거야, 이거.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에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뭐라고요? 우리의 도덕적 원칙은 기존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관습의 결과,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 예. 그런 것들에만, 그런 것들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의 근본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대.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자연법이 등장하네요. 이 자연법이라는 용어가 refer to 하면 무슨 뜻이야? 의미한다, 일컫다, 일컫다, 뭐뭐라 부르다. 예. 일컫다가 이렇게 쓴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뭐뭐라 언급하다, 뭐뭐라 부르다. 자, 자연법이라는 용어는 뭐를 부르는 거야? 어떤 걸 말해주는 거야? Set of ethical and moral principle.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의 일련의 세트인데, 일련의 세트인데, 자연법이라는 거 어디와 연관성이 있어? 도덕적이고 윤리적 원칙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수일치이자 이거는 수동태예요, 심지어. 예. 뭐라고 생각되냐면 그 도덕적 원칙이다, 윤리적 원칙이다, 그거의 세트다,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되어지는데 inherent가 뭐야? 타고난 내재한이에요, 내재한. 그래서 자연 세계에 내재해 있는, 그쵸? 자연 세계에 내재해 있다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인간에게, 휴먼 빙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applicable 하면은 적용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자연 세계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그 세계에 우리가 나온 이 세계에 내재해 있다라고 생각되며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다. 자, 계속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들, 자연법의 원칙, 윤리적, 도덕적인 원칙은 뭐라고 여겨지는 거잖아. 수동태야.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뭐라고 여겨져? 나머지는 다 단어죠, 뭐.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이며, 이뮤터버 무슨 뜻이야? 불변의라고 적어놓으세요. 예. 변하지 않는 애 뜻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법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내재해 있고 변치 않는 우리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죠. 예.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의 것이며 종종 수동태 보여지는데 뭐로써 source of guidance for human behavior 해서 인간 행동의 지침에 관한 원천으로서 보여준다는 거지. 인간은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가이드, 그것에 대한 지침의 뭐라고? 원천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근본적이고, 정말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 자연법 이론학자, 자연법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자연법 이론가라고 그냥 나오네요. 자연법 이론가들은 믿는데, 뭐라고요? 자연 세계가 작동을 한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레이셔널이 뭐야? 이성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성적 원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작동을 한대. 그리고 또 믿는 게 뭐야? 이러한 원칙들은 발견되어지는데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원칙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런 합리적인 원칙 같은 거, 이성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발견되어지는데 바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나 원칙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 도덕적 원칙.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야. 남을 해하지 않고, 내가 싫은 거는 남한테도 안 하고, 응?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 원리라든지 법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러한 원칙들은 제공한다. 토대를 제공해. 토대. 토대. 기초, 기본. 뭐에 관한 도덕적, 법률적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최소한의 법, 최소한의 법이라고 그러나? 최소한의 도덕, 법이 최소한의 도덕인가? 네. 그래서 도덕적 그리고 법률적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남을 해하게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은 법률로서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자연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굳이 법률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하고 따라야 하고 하는 원칙들 있잖아. 물론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또 뭐냐? 그들은, 그들은 뭐 한다? Binding in all individuals. 여기서 binding이라는 것은 be binding 하면은 구속력이 있고 구속하다라고 적어놔. 구속하다. 응? 구속하다. 묶는단 말이야. 모든 개인들에게 다, 걔네 모든 개인들을 다 그것에 해당할 수 있도록 다 구속을 한다. 묶어 놓는다 이런 얘기지. 뭐가? 그런 자연의 법칙의 원리들이 뭐와 상관없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뒷배경과 상관없이 개인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고 구속이 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를 그 자연법이 지니는 특히나 이제 자연법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한 주장이나 그것의 뭐 원리 혹은 그것의 뭐 구체화를 시키면서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한마디 붙이냐면 자연법의 그런 원리나 아까 말했던 그런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줘요. 얘네들, 그러니까 자연법 이론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바는 뭐냐? 너무 헤비하게, 과도하게 입증할 수 없는, 그쵸? 입증 불가능한 가정을 따르고 있다. 얘네 거기에 의존을 한다. rely on이니까. 예. 근데 그게 뭐야? divine 하면은 신의, 가드예요, 가드. 신의, 신성한, 아이고, 신성한 목적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입증할 수 없느냐고 쓸게. 네. 그 다음, 그러면서 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것은 account for, 설명하다요, 설명하다. account for. 그러니까, 도덕적 믿음과 실행에 관한 다양성. 도덕적 믿음과 여기서 관행이라고 써놨네. 관행에 관한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해. 문화와 역사적인 시기에 걸쳐서 있었던 도덕적 신념에 관한 다양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행을 설명할 수 없다. 요런 비판을 한답니다. 그게 뭐겠어?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믿음과 신념이라는 게 사실상 어,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약간 다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이게 도덕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 세계에도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는 걔네들의 문화권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뭐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그지? 근데 그런 이 자연법이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때 걔네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일반적인 기준, 보편적인 기준을 써서 그런 문화들은 그럼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하기가 좀 그렇죠. 걔네 문화권에서는 그게 옳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그런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어줍니다. 예. 얘기가 조금 어렵죠? 예. 쉽게 보면 되게 쉬운데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 예, 그래서 조금 예시 같은 것들을 아까도 뭐 원재료라고 하는 게 뭐냐, 실물, 자산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 예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지?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재료라고 부르죠. 원재료. 그지?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지하 광물이라든지, 그지? 예, 뭐, 석탄소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연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 객관적이고 말 그대로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런 자연법에 대한 약간의 그 비판도 여지가 있음을 꼭 알아두시고, 그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갖는 그런 다양성 있는 도덕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까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5강보다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얘가. 자, 그 다음 그 주제라든지 요약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정리를 해다 드릴 거니까 우선은 그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오히려 9-2번 9의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거는 비교적 딱딱한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할만해요. 예. 추상적이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얘는 자, 대부분의 학술적 아카데믹이니까 학술적 글쓰기는 요게 핵심어야. 글쓰기가 핵심어거든요. 학술적 글쓰기. 글쓰기는 포함하는데 뭐를? Constructing an argument. 하나는 뭐야? 인발브 다음에는 원래 ing만 목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동명사 목적으로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구성하고 construct 하니까 또는 일부 문제에 대한 혹은 주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거. 그지? 그것이 포함된다는 거지. 학술적 글쓰기를 하려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좀 구성을 해야 되고, 주장을 구성하다. 뭐야, 써놓을게요, 여러분. argument가 주장 아니냐. 그리고 construct가 구성하다요. 건설하다도 되는데 당연히 구성하다 글이니까 여기서 글을 건설하진 않겠죠, 뭐.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구성이 좀 있어야 되고 학술적 그 글쓰기. 그리고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한 한 입장을 지지해야 된다고. 학술적 글쓰기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필요로 하는데 뭐를 명확한 구조죠. 명확한 구조.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어? 모든 너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 입장이에요, 입장. 관점, 입장. 어.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라는 거는 뭐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논란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 입장이 확실해야죠. 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지지한다,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대면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당신의 입장을 지닌 가지고 있는 명확한 구조가 필요하대. 그죠? 여기 조직이라는 얘기인데 구조도 돼요, 구조. 알겠냐? 그런데 그런 입장이라는 게 마찬가지지 뭐. 너의 주장과 너의 포지션, 너의 어떤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너의 요점, 너의 관점을 지닌 명확한 구조가 필요하다. 그쵸? 예. 다 비슷한 얘기를 써요. 다음. 모든 요점이 이게 이 말이 겹치니까 해석을 좀 따라가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여기를 요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점. 그리고 그냥 argument는 너의 주장 혹은 너의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자꾸 헷갈리니까 어떤 너의 주장과 입장과 연결되어 있는 요점을 지닌 명확한 구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어디 웨스턴 서구의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는 라인이에요, 라인. 선형의 스타일이 선호되어진대.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선형의 스타일은 그 선형의 스타일에서는 한 요점이 그렇죠? 한 요점 아 이거 뭐 때마다 이거 바꿔 하나의 논점이 직접적으로 ambiguously가 모호하네요. 모호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어지는데 뭐로? 다음으로. 그렇잖아. 하나 이게 선형이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명확하게 선으로서 이어지면서 다음 포인트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이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선형적 구조를 갖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이게 이탈이에요, 이탈. 딴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딴소리. 이탈. 그래서 이탈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죠.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네. 그래서 이 룸은 방이 아니고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그럼 글이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형태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쓰여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턴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선형의 구조를 좀 선호를 한다. 왜? 그 논점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organization depend on 그리고 그 구조가 이라고 나오네. 예, 명확한 조직. 그 조직이 글에 대한 조직이겠죠. 그 조직은 뭐에 달려 있어? 그 구성에 자 여기 장문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장문. 이게 그냥 내신에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글의 의미를 모의고사처럼 그냥 대략적인 뭐 주제만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근접하게 좀 원문과 근접하게 좀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장문의 목적에 따라 조직이 되는 거죠. 글의 조직이라는 것이 구성이 장문의 목적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장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조직이나 구성이. 그래서 literary critic 뭐야? 문학 비평이라는 거죠. 문학 비평은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당연하죠. 뭐랑? chemistry report니까 뭐야? 화학 보고서랑 그쵸? 예, 그래서 화학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글의 조직이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차적인 실험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정도로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연상할 수 있지? 근데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그 뭐 예를 들어 문학 작품에서 보여지는 비유라든지 혹은 뭐 원관념, 보조관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세부적이고 문학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글을 쓰겠고, 화학 보고서는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가설과 뭐 검증을 계속해서 뭐 해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글쓰기가 둘 다 학술적 글쓰기지만 목적에 따라서 그 작문의 목적에 따라서 문학 비평이냐, 화학 보고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조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지? 예. 그게 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의 일부가 원칙과, 여기 학문이라고 하셔야 돼요, 학문. 그렇게 나오지. 학문 분야라고 쓸게요. 어떤 학문 분야를 배우는 것의 일부는 뭐를 배운대? 그 조직, 글쓰, 여기 자꾸 이게 말이 계속 변해가지고. 글쓰기 구성을 배우는 거래요. 예, 글쓰기 조직. 똑같은 얘기지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문학을 배운다. 학문 분야인 문학을 배우면은 그 문학과 관련된 글을 쓰는 방식, 구성을 배우는 똑같은 것이다. 그쵸? 그래서 뭐 아까도 말한 뭐 우리가 화학이나 뭐 생물학을 배운다고 하면은 그 학문 분야에 맞게 글을 쓰는 것도 배우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지? 예.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적절하게 글을 구성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학습 분야의 하나야. 이런 얘기요. 그 일부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자신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의 학문 분야, 나의 학문은 뭐예요? Applied Linguistics. 와우. 링기스틱스 하니까 이건 언어학입니다. 뭐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응용 언어학이래. 거기서의 학구적 논문, 학술 논문, 그치? 페이퍼는 그대로 나왔네. 여기서 페이퍼가 논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논문. 그러니까 나의 학습 분야에 있어서 그게 응용 언어학인데, 거기에서의 논문, 아카데믹 논문은, 보통은 섹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분 부분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응용 언어학 경우, 언어학의 학습을 배우는 경우, 글의 글쓰기가 대체로 이런 구조와 조직, 아까 얘기한 그 구성을 따른다는 거야. 하나는 뭐고? 도입, literature review 하니까 뭐야? 문헌 리뷰. 이게 문헌이에요, 문헌. 참고 문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헌을 검토하고, discussion, 토론을 하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제?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학 분야에서의 글쓰기는 이루진 않겠죠. 이런 구성을 안 따라가겠지. 뭐 예를 들어 가설, 가설에 대한 실험의 단계를 통해서 결과의 입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지. 학문 분야에 따라 글의 구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러한 섹션들은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표기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기되다라고 쓸게요. 수동태니까. 표기가 됐는데 헤딩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 제목인데 어떤 제목이야? Make organizations of paper explicit. 중요한 단어죠. 주관되고요. 여기는 명백한. 정확히 얘기하면은 make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오형식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의 조직 혹은 구성을 명백하게 만드는 제목을 가지고 그 섹션들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어렵지 않아. 마지막 거는. 그지? 해서 읽어보셔야 되고 오늘 다룬 부분들이 좀 내용이 길어요. 야, 5강은 마스터 했냐? 하는 중이야? 너 왜 이렇게 돌아다녀 뒤에서? 묶어놔야겠구만 다음 시간부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화요일에 구강을 끝내는데 선생님이 화요일까지는 요거를 다시 주제라든지 요거 다시 적어서 그때 필사지 드리겠고 화요일까지 하면은 못해도 그 13강에 한 뭐 두 번째 문제까지 나가겠죠.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처음 3강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맞죠? 화요일 날 대선이고 수요일 날 시험 보죠? 수요일에 시험을 보면 니네 모의고사 안 봐? 네, 시간표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표 나왔다고 시험? 어. 나한테 보내줘. 그러니까 어디랑 하는데? SSG 팬이야 너? 같은 계열 아니야 근데 거의? 아유, 어딜 그런 야, 오렌지게 오렌지. 모 회사가 같잖아 거의. 삼성 계열이잖아 걔네도. 근데 거기는 그 쩔이잖아. 삼성 안 해. 저희 2층 두 번째 날 가요. 잠깐만 이거 하나 좀 저장하고. 네. 어. 모의고사 야 근데 나 아까 이 얘기 그 뭐야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모의고사 들어간다 했지 6월께 많이는 안 들어가도 근데 그 문제도 뭐 하루면 끝날 것 같아 근데 언제 말씀해 주시냐 시험 본다고 뭐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네. 시험 번호가 아, 그러니까 이게 뭐?